행복에 두 종류가 있어요. 깨지는 행복이 있고 안 깨지는 행복이 있어요. 깨지는 행복은 사실 사기입니다.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경험을 했지. 예,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그때는 그런 줄 알았었지. 하지만 그런 건 아니지. 세상이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깨져가는 거예요. 확실한 행복은 안 깨지는 행복이에요. 안 깨지는 행복.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는 미친 행복은 안 깨지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것과도 안 바꿔요. 안 바꿔. 진짜 좋은 건 안 바꿉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덥다, 그죠? 더워요? 아니, 근데 밖에도 앉으셨네? 사람이 많은 것처럼, 사람이 진짜 많은 건지, 안 그러면 좀 거리를 넓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이게, 강원도 건축의 특징입니다. 옆으로 이제 좌우로 이렇게 쭉, 삥 둘러서 툇마루가 있는 방식. 그게 강원도의 아주 특징적 건축이에요. 왜 저렇게 했을까요? 더럽게 추워가지고, 이중으로 저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추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여러분보다 제 자리가 훨씬, 이게 보일러를 떼놨네요, 여기다가. 아이, 덥구만. 보일러까지 떼놨어. 그래서, 이거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단열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는 상황이었고, 예전에는, 나무집이라고 하는 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틈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풍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난방 효율이 떨어지니까 아예 바깥쪽에 하나를 더 씌워버리는 거죠. 그런 강원도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특징적 양식인데 앞으로는 아마 사라지지 싶습니다. 이렇게 더워가지고는 별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건축비만 많이 들지. 물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박난 건물도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중대 정멸보궁 건물이거든요. 중대 정멸보궁이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집이 두 채예요. 되게 웃기게도 집이 두 채예요. 원래 집이 한 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보통은 좋은 집이 있으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껍질을 씌우거든요. 껍질을. 그래서 집 밖에다가 또 집을 이렇게 씌워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좋은 물건 사면 케이스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선물 이렇게 받을 때 메이커를 잘 몰라도 케이스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케이스를 보고 판단을 할 때도 있죠. 괜찮은가? 물론 뭐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케이스를 씌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집이 너무너무 보존해야 될 상황 같으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집을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밖에다가 더 씌워버리는 거지 집을. 그래서 그걸 집 속의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의 집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중대도 그런 식으로 이중으로 된 집입니다. 저게. 그래서 안에 거는 지금 고려시대 건물로 추정을 하고 그게 만약에 고려시대 걸로만 밝혀지면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건물이 5개밖에 없어요. 남한에. 근데 이제 6개째가 되겠죠. 근데 그게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 씌워놨거든요. 그 5개가 어디냐면 이제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전, 그 다음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 강릉의 객사문, 강릉 객사라고 하는 건 여관, 국립여관입니다. 국립여관. 그렇게. 이런 거는 제가 전문가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어필하려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좀 있어 보이잖아. 안 보고 이렇게 딱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책 보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야, 책 보고 말할 거면 책을 보지 굳이 네 말을 뭐하러 들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5개가 있는데 이제 남한의 6개째가 되겠죠. 북한에도 3개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다가 집을 씌운 게 안에 정멸보궁이 너무 대단해서 씌운 게 아니고 이건 비밀인데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그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이거 추워서 씌웠어. 거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추웠으면 기도하는 스님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지금은 정멸보궁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실 수 있잖아요. 조선시대까지 함부로 못 올라갔습니다. 신도는 당연히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정멸보궁 관리사찰이 상원사예요. 상원사.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오대산 보궁, 월정사 보궁, 상원사 보궁, 뭐 안 그러면 사자암 정멸 보궁, 뭐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월정사가 주관 사찰이고 예전에는 상원사가 중대를 그 정멸보궁까지 중대 정멸보궁을 다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찰이었었어요. 그래서 명칭에 약간 혼선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 알아두시고 그거를 왜 보관하려고 안 하고 그 안에 건물 정멸보궁 그 건물을 보존하려고 안 하고 추워서 씌웠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도대체 근거가 뭘까요? 집을 보존하려고 씌우면 그 안에 집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렇게 씌워버립니다. 물건 케이스면 물건을 보존하기 위한 거기, 보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케이스를 쉽게 말해서 물건에 맞추지 케이스에 물건을 맞추진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저기는 아마 재단하다가 좀 잘못했는가 봐. 그래서 안에 건물을 좀 잘랐어요. 안에 건물을 잘랐어. 이 얘기는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증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추운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나중에 고려시대 건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약을 팔 때는 이게 굉장히 불리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이 그러니까요. 알아서 중대 관리하는 스님이 잘 하겠지. 내가 중대 주지도 아니고 뭐 어쩔 거요.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게 추론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안에 건물이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넉넉하게 씌웠으면 이거를 건물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좀 잘라가면서까지 이렇게 씌웠다는 얘기는 이거 추워서 실용적인 거구나. 그렇게 추워서 건물을 씌울 정도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덥죠.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월정사 스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정사에 계속 계시는 스님들이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털신입니다. 여름에 오면 다 털신이에요. 여러분 신발 벗을 때도 한번 봐봐. 그러면 털신이 깔려 있으면 이게 직원이나 스님입니다. 굉장히 미개해 보이는데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이게 사람인가 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제정신인가? 왜 7, 8월에 털신을 신어? 그런데 여름이 너무 짧아서예요. 근데 또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점점 좀 따뜻해지면 나중에는 눈이 나올까? 이제 동계올림픽도 끝물이다. 이제 여러분 손자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눈이 왔다고? 아니 올림픽을 치르려면 눈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와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기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지금 6월에 저녁인데도 더워. 그래서 깝깝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의 기도 열기로 덥다라고 언제나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래요. 근데 지금 월정사에 다음 달부터 명상 프로그램이 뭐 만들어져요. 7월부터
이제 주말에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한 꼭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명상과 관련해서 제가 책을 쓰고 있거든요. 아니 뭐 이거 명상 프로그램 때문에 책 쓰는 건 아니고 원래부터 올해 하나를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늙어가지고 빨리 못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뵈면 언제나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사는데 힘들겠다. 나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까. 나 그 생각이 진짜 예전에는 그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나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 명상의 핵심이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예요. 행복. 그래서 제일 이제 깝깝한 게 혼자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사는 건 행복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거는 뭣도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냐면 스님들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산에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승이라고 하는 게 승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승가, 원래는 승가를 승이라고 축약한 건데 승가가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혼자 사는 거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절에 가보면 다 스님들이 혼자 있던데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승가라고 하는 게 가나 길드처럼 원래 떼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소단이 4명 이하가 되면 살면 안 돼요. 원래는.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혼자 살다 보면 사람이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약간 이렇게 이상한 생각으로 흐르게 됐을 경우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갑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걸 경계하는 거. 그 당시에도, 부다 당시에도 혼자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번역해서, 승을 번역해서, 중이라고도 하고, 그게 무리중자입니다. 떼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떼거리로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엊그저께 그 스님들 와가지고 되게 재밌는 얘기 하는데, 중님 이런 표현은 있거든요. 중님 들어봤어? 중님? 중님? 저도 들어봤거든. 중 이렇게 말이 나왔다가 놈까지 하기는 좀 그렇다 싶으니까 급선회해서 재기발랄한 거야. 그래서 중님 이렇게. 근데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 아저씨를 들었대. 중 아저씨. 이 중 아저씨 굉장히 상큼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표현이 굉장히 창의적인데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좀 아니 그 스님 말로는 뭐였냐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다행인 줄 아세요. 원래 스님 정도면 중할아버지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저씨라고 불러줬잖아. 대우해 준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게 떼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냥 무리중이고, 그 다음에 음사에서는 승려 이렇게도 하죠. 승려. 여기서 려자가 짱려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세트로. 그래서 스님들은 원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집단 수행 체제입니다. 개인 수행 체제가 대부분 또라이 양산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막 뭐 이렇게 수행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고 있으면 뭐가 보인다는 둥 뭐 맨 그런 얘기만 합니다. 보여서 뭐 할 건데? 보여서 뭐 할 건데? 좀 깝깝하지.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명상센터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명상센터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이 내고 가는 명상센터가 있어요. 누가 뭐 강남에서 뭐 800만 원 일주일인가 뭐 열흘 하는데 8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야, 그게 잘 된대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 다 만족도가 높고 행복해집니다. 예전에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모르실 겁니다.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짐 캐리 나오는 영화인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세트를 만들어서 거대한 세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평생 속이는 영화예요. 근데 그런 명상센터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음식, 그 다음에 말도 되게 부드럽게 하고 다 좋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가보면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처럼 느껴.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사회로 딱 돌아오면 다 깨지죠. 다 깨지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필요가 없고 진정한 명상이란 현실을 관통할 수 있는 명상. 그게 사실은 힘 있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건 사실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 행복하지. 치매 환자는 무분별지에 도달한다니까. 그래서 불구부정이에요.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고. 치매 환자 못 봤어요? 한번 봐보세요.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어. 자기가 싸놓고 그거를 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벽에다가 난을 친다. 얼마나 창의적이야. 그걸로 난 칠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 그거 돈 줘도 안 될 일이에요. 아무리 자기 거라도 이게 인간이 일치유심조기 때문에 내 안에 있을 때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막상 나오면 다시 이게 주워 담기가 쉽지 않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 굉장히, 만약에 마음이 평안한 게 행복이면 치매 환자가 행복이에요. 그 사람이 명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보고 있으면 깝깝하지. 그걸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인도에서 진짜 이상하게 수행법 가르치는 놈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물구나무 서는 수행을 가르쳐. 물구나무 서는 수행을. 물구나무를 서면 이게 명상이 된대. 물구나무 서는 거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뒤집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 디스크나 뭐 이렇게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그 뒤집는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완전히 뒤집으면 재주가 좋고, 이제 반쯤 뒤집지,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왜냐면 디스크나 이런 거는 따로 방법이 없죠. 그냥 늘려주는 거 밖에는 없으니까. 그래, 물리치료 받으러 가도 땡기는 거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고문이었는데. 묶어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쭉 땡기는 게, 그게 고문 방식이었는데. 근데 뭐 지금은 돈 내고 하니까. 그래서, 물구나무 서는 거는 좋은데 어느 정도 이상 물구나무 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피가 머리로 쏠리면서 뇌세포가 파괴돼요. 그리고 뇌세포는 파괴될 때 처음에는 조금 그렇지만 이게 반복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사람이 약간 환각 같은 걸 봅니다. 그리고 한 번 파괴된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여러분도 뇌세포가 한번 파괴되는 경험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세대면 거의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게 언제냐면 연탄가스 먹고 그게 뇌세포가 파괴될 때예요. 그러니까 연탄가스 먹고 기절했어요까지 아니더라도 불구멍 맞추려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틀고 있다 보면 한두 번 먹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약간 핑 돌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씩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총명하게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연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연탄 잘못이에요. 그런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뇌세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진짜 그건 재밌긴 재밌어요. 그 시절에는 진짜 웃겼어. 지금 생각해 보면. 연탄가스를 먹었는데 동치미 국물을 먹이고
벌에 쏘이고 뭐 이러면 된장을 발라줘. 내가 보기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더 감염, 2차 감염이나 안 되면 다행이겠다 싶은데. 야, 그 시절에는 진짜 왜 그렇게 좀 그렇지.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그래, 저도 예전에 그 벌에 한번 쏘였는데 된장 발라준다고 그러길래 내가 벌 견딜만 하다고 내가 그랬었다니까요. 제가 전에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제가 급체했는데, 야, 진짜 급체도 그렇게 급체하니까 숨을 못 쉬겠대요,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냥 체해가지고 이렇게 좀 속이 좀 막힌 것 같아요.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뭐 가스알명수를 먹고 코카콜라를 마시고 이런 거 말고, 이게 완전히 얼굴이 색이 바뀔 정도로 딱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내 아는 스님이, 손을 따면 된대.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손 한 번씩 다 따보셨겠지. 그죠? 야, 그 스님은 내가 진짜 지금도 못 잊는다. 너 진짜 내가 안 만나게 조심해야 돼. 되게 재밌어요. 손을 따면 된대. 그래서, 너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따달라 그랬어. 근데 딸랬더니 바늘이 없어. 바늘 갖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쑤시개로 따면 된대요. 바늘은 없는데 이쑤시개를 대용으로 쓸 수 있대. 그럴 것 같기도 하잖아.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쑤시개로 이렇게 따. 근데 이게 제가 딴 사람들 따는 거를 봤을 때는 검은 게 피가 나왔는데 내 거는 빨간 게 나와. 빨간 게 나와? 그러니까 자기도 좀 이상했는지 이거 말고 이게 명당이 아닌가 봐. 이쪽을 따. 이렇게 따는데 검은 피 하나도 안 나오고 자기도 좀 당황해서 세게 하니까 살점이 떨어져요. 야,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나 이거 그래서 한 7개인가 그래도 한번 성공하겠지 내가 이랬다. 한 7개째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낫다고. 나 괜찮은 것 같다고. 이게 더 아파. 난 체한 게 문제였는데 더 큰 문제가 눈앞에 발생하니까 도저히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방식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명상을 해서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구나무 서고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아요. 뇌세포가 파괴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다 미개했던 행동들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된장 바르다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벌에 쏘였는데도 괜찮다고 그랬고 다음에도 내가 딸 일은 없을 거다.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딴다. 내가 그 생각을 했었고 물구나무 서가지고 5분, 10분씩 있어요. 이러면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행복한 것처럼 느껴져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보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깨지지 않아요. 어떤 조건 속에 있다가 깨지는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요. 이게 이제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 목사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래. 그렇게 좋으면 이게 이제 직업의 상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직업의 상위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직장으로 이게 내가 볼 때는 내 이 직업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어. 그러면 사람이 옮겨가겠죠. 아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옮겨가는 게 더 상위 직장인 거예요. 상위 직장.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재밌는 게 시인도 국회의원 시켜준다 그러면 때려치고 가. 교과서에까지 실려있는 시인도 때려치고 국회의원이 돼. 그러면 그게 이제 정치랑 관련되기 때문에 그 사람 시는 교과서에서 빠집니다.
빠집니다. 아니, 진짜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래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리고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이나 총리 시켜 바로 때려치고 간다. 바로 때려치고 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진짜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거야.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으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만족하고 있으면 국회의원을 시켜주든지 뭐 장관을 시켜주든지 이러면 안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갑니다. 그게 정치가 모든 직업 위에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이유예요. 근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딴 걸로다가 이렇게 살살살 얘기하잖아요. 바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자연이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뵈면 행복한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때려치고 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자기 최면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 도피적 행복은 언젠가는 깨집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과 부대끼고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 계속 충돌하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만 안 깨지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에 두 종류가 있어요. 깨지는 행복이 있고 안 깨지는 행복이 있어요. 깨지는 행복은 사실 사기입니다. 그건 사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행복을 경험을 했지.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그때는 그런 줄 알았었지. 하지만 그런 건 아니지. 세상이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깨져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아이, 뭐 아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다 깨져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 불확실한 행복이라고 보시면 되고, 확실한 행복은 안 깨지는 행복이에요. 안 깨지는 행복.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는 미친 행복은 안 깨지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것과도 안 바꿔요. 안 바꿔. 진짜 좋은 거는 안 바꿉니다. 얼마 전에 그런 게 뉴스에 떴는데 타이거 우즈가 재산이 2조라던데 들어보셨어요? 재산 되게 많더라, 그죠?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있구나. 속으로 아이씨 뭐 그거 애들 장난해?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는 되게 놀랐는데 2조를 사람이 어떻게 벌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무슨 뭐 경기에서 많이 벌어도 야 골프가 그렇게 많이 버나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타이거 우즈는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대단하잖아요. 골프를 잘해서도 유명하고 바람 펴서도 유명하고. 그리고 인물도 좋던데요. 저는 타이거 우즈나 뭐 오바마 대통령이나 이런 분 보면 인물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몰라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2조인데 1조를 줄 테니까 스카우트 제의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간다 했대. 난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갈 건데 이거 만족도가 좀 떨어지나? 나는 갈 건데 그래서 중동에서 그런 스카우트 제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의 반을 주는데도 안 갈 정도면 미국 골프 쪽에 있는 게 당신에게 훨씬 유리하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조 준다고 해도 아마 안 갈걸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는 안 바꾼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상태가 메롱인 거는 바꾸지만 진짜 좋으면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요즘 들어서 이 명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길로 들어선 게 이 명상 때문에 나 중학교 때부터 이 짓 했다니까, 진짜. 진짜 오래전부터.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었는데, 공부법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명상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나빠서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머리를 좀 좋게 해보자는 것 때문에 명상을 시작하게 된 거야. 공부를 못하니까. 그리고 제가 게을러요.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고, 게을러. 너같이 많이 움직이는 놈이 없던데? 내가 좋은 거 하니까 움직여. 싫은 거 하면 더 게을러져. 싫은 거 하면. 사람이 좋은 거 하면 어떤 게으른 사람도 자기 좋은 거 하잖아요. 안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건 별로 탐탁치 않은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네. 아니, 다 그렇다니까. 눈 돌아가는 좋은 거를 한번 해봐. 잠도 안 온다. 네. 그래서 자, 게으르고 이제 머리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라워요. 저도 놀라워.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 같은 사람도 했는데 너는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명상을 했고 그걸 가지고 명상을 통해서 머리를 틔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억력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억력은 늘어나는 건 없고 좋아지는 게 뭐냐면 창의력하고 자존감 이런 거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명상을 하면 이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린다니까요. 나를 중심으로 우주를 돌린다니까.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은 아니고,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육상산이한 우주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다. 모든 것들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잔챙이들에 불과하다. 얼마나 호연지 같은 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전 우주를 나를 중심으로 돌리는 게 사실은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하나는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자존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안 받고. 왜 스트레스를 안 받냐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딴 놈이 뭘 태클을 걸어도 그거는 그냥 쓰레기요. 내 꿈속에서 나오는 엑스트라야 너네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멘탈 하나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뭐가 돼요 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사기입니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그것이 관통될 수 있는가? 그게 진정한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거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성분들이라서 근데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중국 무술이 실제로 이종격투기나 이런 거랑 부딪히면 1라운드에 KO 됩니다. 중국 무술의 고수예요. 태극권의 고수예요. 한 30초 안에 두드려 맞고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성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 월정사에서도 소림사를 갔었거든요. 우리가 이게 사교구 스님들하고 연수 교육으로 소림사를 그때 갔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림사에 한 3,000명의 수련생이 있습니다. 저놈들 도대체 뭐 하는가 모르겠다. 이거 다 맨날 두드려 맞고 있던데. 보면 그냥 이종격투기 선수들한테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야, 저게 참 쓸모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 이거 무술은 운동이지 싸움이 아니래. 이게 뭔 풀뜯어먹는 소리. 태국의 무에타이는 운동인데 실전에서 먹히던데 왜 중국 무술만 안 먹히지?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진정한 것은 어떤 특정 상황에만 작동하고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현실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그래서 태권도든 무슨 뭐 유도든 뭐 관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종 격투기에 나가서 그런 식의 방식으로 이기냐? 못 이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저거는 어떤 특수한 상황일 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명상들은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오래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하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평균 직장 은퇴 연령이 49세입니다. 50세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저도 어떻게 사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왜냐하면 취업해서 들어가는 기간이 여러분 세대보다 훨씬 늦어졌어요. 나오는 건 훨씬 빨라졌고.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50에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세대에는 여러분 바깥 양반들이 20대 중반 정도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니면 군대 갔다 오고 좀 늦춰지고 어쩌면 20대 후반 정도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은 20대 후반에 취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30이 넘어가야 취직입니다. 여러분 세대에는 30 넘어가면 나이 제한에 걸려서 취직이 안 됐습니다. 아니, 맞아요. 예전에는 나이 제한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위법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놈이 그거 걸었지. 그래서 그게 없었어요. 공무원도 연령 제한이 있었고 다 있었어요. 공무원 시험 응시하려면 몇 살까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없어졌죠.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생경해. 분명히 아는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넘어왔어요? 아니, 여러분 세대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저는 90년대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걸 찾아보고 와서 그때 그랬구나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절에서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절에 섬뜩할 때가 있어요. 제가 출가하고 나서 한 20년 가까이 신도들 중에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집단이 있나 싶어.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주변에 한두 명씩 생겨요. 학교에서도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전에는 다 제 선배들이랑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게 나랑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나? 이런 애들이 올라와. 이게 섬뜩한 일입니다. 이런 데서 섬뜩하면 뭔가 발전할 계기가 좀 있는 거고,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가면 발전 계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나이로 너무 구박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몇 살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30대 초반 아니면 30대 중반에 취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50에 나오면요. 이게 뭐야? 쇠가 빠지게 공부해서 15년, 17년 일하고 끝난다고? 전문 지식을 마스터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 그런데 불과 20년도 안 돼서 끝난다고? 너무 좀 그렇죠. 그게 여러분 자녀 세대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조금 이제 좀 오래 가시는 분들은 50대 한 중반에서 후반까지 버틸 거고, 아니 평균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평균이에요. 그래서 49세.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난 출가하기는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년도 없고, 죽을 때까지, 나중에는 그거는 못할 것 같아. 나이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 이런 거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젊은 사람은 미래 얘기를 많이 하고 나이 먹은 사람은 옛날 얘기를 해. 제가 서울의 구룡사 주지스님을 처음 뵀을 때 아니 나는 그 서울의 구룡사 압니까? 구룡사 주지스님 처음 뵀을 때 진짜 그때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았어. 아니, 나는 그냥 구룡사를 구경을 갔었어요. 그때 20대 중반인가 뭐 이랬는데, 아무튼 구경 갔었어. 구룡사 구경 갔었어. 그랬는데, 그 주지스님이 이리로 잠깐 와보래. 차를 한 잔 주겠대. 하고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 대형각 화재 사건. 그 얘기를 거의 한 2시간 동안 나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네. 이제는 말하고 싶다. 나 대형각 화재가 뭔지 몰라요. 대형각 사건 때 제가 존재는 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대형각 정확하게 아시죠? 뭔지? 대형각. 야, 산풍도 아니고 무슨 대형각 얘기를 2시간 동안. 내가 어느 절이라고 얘기를 했지. 심하게 말을 못 하겠네. 이게 뭐지? 내가 그랬었거든. 그런데,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88 올림픽이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 나 미치겠네. 90년대생인데 왜 88 올림픽이 기억이 나지? 그때 호돌이 막 이런 게 막 머리에 찍혀가지고. 근데 그게 그때는 우리나라의 진짜 대단한 국가적 행사였었어요. 그게 지금 2018년 동계올림픽 이거는 게임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올림픽이라도 그때는 우리가 그냥 그지같이 살다가 경제가 좀 성장하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국가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텔레비만 틀면 88 올림픽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세뇌가 됐던 거야. 2002년 월드컵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었고,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88 올림픽, 너무 막 기억이 뚜렷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실수했었다니까. 대학에서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88 올림픽 이렇게 얘기하다가 깜짝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얘네 존재하지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88 올림픽이 34년 전 일이잖아. 아니,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애들은 그러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구룡사 주지스님 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구룡사 주지가 되려고 하나? 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 이게 그 주지로 가는 길인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게 꼰대가 되는 길인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싫으면 되게 재밌어. 조언을 해줄 때도 다 어른들이 예전에 그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잔소리들 하시잖아요. 연세가 들면 희한하게 잔소리를 한다. 걱정 안 해도 될 걸 더럽게 걱정. 얼마나 그런 게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너가 어떻게 예전에도 그랬는지 아느냐? 그걸 노파심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좀 덜했던 것 같고 할머니들이 했었는가 봐. 그러니까 노파심이지. 할머니 잔소리가 짱이었던 거야.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남자들은 예전에는 내외를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할 말이 적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컸죠.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치매에 걸리면 맨 마지막에 잃어버리는 기억이 아들이라고.
쭉 잘라져서 나가는데 기억들이 일어나는데 남편도 날아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있는 게 아들이에요. 딸이 남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개인적으로 치매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명상책에 그거 쓰고 있어. 아니요. 어저께 제가 명상책 쓴다라고 그 홍창선 선생님이 그 미국에서 교수하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얘기하다가 쓴다고 얘기를 하니까 치매 얘기를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여기 사서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치매 얘기를 좀 넣어줘라. 치매 예방된다고. 그래서 내가 치매 예방될까요? 명상을 한다고 치매가 예방될까요? 저는 그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왜냐하면 노스님들을 보면 지금 치매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교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사부대중이 함께 사는 종교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혼자 있잖아요. 그게 우울증과 이런 치매 같은 게 더 심해집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자극들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극을 안 받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행복해요. 적절한 자극이 있는 게 행복하다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적절한 자극이 있고 내 중심이 안 흔들리는 게 사실은 가장 행복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자극이 전혀 없으면 행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혼자 살면 일단 행복해요. 하지만 왜 우울증에 걸리겠어? 혼자 있는데. 여러분들도 혼자잖아. 되게 재밌어요. 연세가 들면 모두가 혼자예요. 우리는 바깥어른이랑 같이 사는데요. 바깥어른이랑 같이 사는데 각방 속에 있으면서 그냥 각방 독거노인이 되는 거지. 혼자 독거노인이 있는 거고 각방 독거노인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의 독거노인이 있지 실제로는 다 독거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를 제대로 안 하면, 노년 설계를 안 하면 90, 100세까지 갈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갈 날이 30년, 40년이 남았는데 거기서 독거노인으로 40년 있으면요. 무문관이다. 무문관. 깨달음을 얻겠다. 이거 보통 일 아닌데?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된다. 저는 지금 맨날 그 생각하고 있어요. 명상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명상이 진짜 될까? 그 생각 무진장 많이 했어.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깨달았다고 하는 분도 치매에 걸리는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게 과연, 아니면 저 양반은 깨닫지 않았는데 구란가? 뻥카였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심화가 많은 사람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높다라고 한의학에서는 얘기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화를 다스리는 거니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진짜 줄 잘 서셔야 돼요. 제가 이 공동체를 만들 때 빨리 와서 줄 서는 사람 몇 명만 내가 진짜 데리고 갈 거다. 다 수용할 수 없어. 우리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양원이 답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다. 처음에는 요양원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요양원들을 만들었는데 너무 다 아프신 분들만 있기 때문에, 상태가 메롱인 분들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해법이 아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요양원에 한번 가보시면 바로 이해합니다. 제 얘기를. 제가 가보고 나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안 가봤으면 충분히 그게 답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끼리 뭐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그냥 고스톱에서 밑장 빼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워요. 그 몇백 원 가지고. 환갑이 아니지. 환갑 넘은 사람은 양로원에 못 가지. 그런데 못 가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 70 다 넘으신 분들이 그 몇백 원 가지고 욕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전에 그거 있었어요. 뉴스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싸움이 과열돼서 농약 먹였잖아. 기억나십니까? 음료수에 농약 타가지고 야 70 넘어서 10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농약을 먹이는 사람이 어딨어? 이게 무슨 인생이야? 아니 뭐 수십억 갖고 농약을 먹였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살다 보면 사람이 진짜 너무 힘들었는가 봐. 야 몇백 원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거는 그냥 몇백 원은 아니었겠지. 좀 누적되면 몇만 원까지 올라갔겠지. 몇만 원이라고 해도 도시에서 사람 여럿이 같이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내가 커피값 낼게 하면 몇만 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나? 물론 거기에는 꼭 그렇게 죽을 만한 정도로 얌시럽게 구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 저도 살아보면 계속 사람이 이렇게 약간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작동을 했겠지. 그렇지만 너무 슬프지 않아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시비를 불문하고 지금 너무 인생이 슬픈 것 같다. 70년을 살고 몇백 원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저 옛날에도 있었어. 이 얘기 이제 해서 잘못하면 그 양반이 들을까 봐 그렇긴 한데 저도 있었어. 인도 가서 심루피가 우리 돈 160원, 140원에서 160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인도 같은 데 가면 다 이제 부처님 탑이나 불상 앞에 심루피라도 놓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놓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잔돈을 내가 안 바꿨을 때 그 뒤로는 제가 인도를 가면 잔돈을 그 가이드를 이만큼 따로 돈을 줘요. 더 많이 줘. 이만큼을 바꿔오게 해요. 새 돈으로. 처음에 이제 바꿔오라 하면 구하기 힘들대. 그런데 웃돈으로 올려주면 다 바꿔와. 이게 신기하다. 외국인은 소액환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폐를 쓰니까 동전은 이렇게 복전하면 동전 안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데 나중에는 그 심루피가 부족하니까 10루피 갖고 할매 둘이서 싸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다. 그리고 그 양반들이 못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다 자기 건물이 있고 다 잘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10루피 갖고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감정이지. 그래서 야, 환갑 넘어서 160원 갖고 싸우면 내가 그거 자식들한테 일러준다 그랬거든. 엄마가 그런 거 갖고 싸운다고 일러준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좀 슬픈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좀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즐겁고 물론 그렇게 싸우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얼마나 재밌어. 나 진기한 구경을 했는데. 그래서 싸우는 것도 재밌어. 그게 뭐 크게 잘못됐다라까지 생각은 안 해.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는 그게 재미지 뭐. 인생의 재미 아니겠어요? 너무 그냥 다 바르고 고운 말. 우리 같은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당 같은 데가 살면 오글거릴 것 같아. 우리는 약간 말을 꽈서 해야 되거든요. 스님들 중에서 저처럼 말 잘 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건데 이게 철학가 출신들이 말을 잘 꼽니다. 철학가 출신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 투자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든 인생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것도 명상도 기회가 있으면 물론 여기서는 안 할 거고 나중에 그런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해보세요. 저뿐만이 아니고 4명이서 하면 4명이서.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책을 펴야지. 책 펴. 책 펴, 책. 자, 45쪽 보시면, 45쪽 보시면,
원래 사실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흥부 자식이 몇 명인지 아세요? 흥부 자식이 기록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맥시멈 최고로 많이 나오는 데는 원래 이런 이야기들은 옛날에 다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추장전도 마찬가지거든. 나중에 이도령이 안 돌아오는 얘기도 있고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춘향이가 못생겼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그런 전해지는 이야기니까, 구전이니까. 근데 흥부가 최대치로 몇 명까지 나오냐면 자식이 25이에요. 한 사람한테서 낫나 싶을 정도지. 그래서 흥부는 왜 일을 안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할 필요가 없지. 마누라가 배고플 일이 없거든. 언제나 배가 불러 있어. 언제나 배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흥부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 전래동화가 되게 웃겨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웃긴다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흥부는 무일푼으로 그렇게 일만 해가지고 25명을 낳았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수탉이야, 수탉. 능력 제로, 수탉. 그리고 기껏 한 게 못 먹는 거 그냥 제비다리나 하나 붙여준 거 평생 아무것도 안 했어. 그랬더니 제비가 로또였잖아. 알고 보니까 그게 로또였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씨를 물어다 주고 뭐 박을 심었더니 뭐 저거. 근데 거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금은보화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데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야, 판소리 하는 사람이 박에서 그거 나오는 거 아는 사람 진짜 없는데 저 인간은 그걸 아는구나. 이렇게 박에서 여자가 나와요. 첩이 나온다니까. 첩이 박에서 첩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 첩은 박 속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너무 익기 전에 박을 따서 쓸었으면 그러면 애가 나왔을까? 애가 나왔을까? 그리고 그러니까 청부는 뭐 하냐면 평생에 아무것도 안 했고 임신시키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축복해 줘가지고 또 여자가 나와서 또 그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것만 하다가 죽어. 이게 종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이런 식의 스토리인가? 정자왕이여 영원하라. 이게 흥부전의 교훈인가? 나중에 이 지구를 덮겠다. 지구를 덮겠다. 예전에 그 루시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누스에서 인류의 공통조상이 루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여성의 화석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DNA를 검사해 보니까 우리 모든 현생 인류의 엄마래. 그 여자한테서 갈라져 나왔대.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당군이야, 당군. 어떻게 보면 아담, 이브,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구라 아니야? 이제 이런 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영화 루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 최민식도 거기에 출연했었거든. 헐리우드 영화에 루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흥부 같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또 다른 중시조가, 전 인류의 중시조가 되지 않을까? 자식이 자식을 낳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생각들. 이게 교훈적인 이야기였을까? 과연? 이거 되게 재밌다니까? 그리고 별주부전 이런 거 봐봐. 별주부전은 끝까지 속이는 놈이 이긴다. 라는 교훈을 줘요. 야, 이게 사기치는 놈 위에 사기치는 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별주부전도 뒤에 스토리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그냥 용왕한테서 벗어났다. 토끼가 벗어났다. 여기까지가 끝이잖아. 매하고도 사건이 또 있어. 매가 잡아먹으려고 한 것도 토끼가 또 사기치고 또 도망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저놈은 원래 그런 놈이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별주부전 그것도 보면 용왕이 왜 병이 나는지 아세요? 주색 때문에 병이 납니다. 주색 때문에. 술하고 여자 때문에. 근데 그 여자는 물고기 아니요? 뭐가 될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술을 따라서 먹어야 되는데, 야, 물속에서 그게 술이 될까? 야, 술 한 잔 따라봐. 이러면 이게 물속에서 이게 어디까지가 술이고 어디까지가 물이에요. 이게, 야, 너 물 탄 거 아니야? 내가 양주에다 물 타지 말랬지.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교훈이라고 하는 게 한편만 보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데렐라의 얘기도, 그게, 신데렐라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게 사기 결혼의 효시입니다. 생각을 해봐. 이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 어떤 교훈을 주냐면, 몰라, 그게 결혼 무효소송, 사기 결혼으로 무효소송했으면 무효가 될지, 그 왕자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저것도 있었잖아. 마지막에 왕자가 알죠. 걔가 천한 애라는 걸 알죠. 그런데도 받아줬잖아. 거기서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지. 아, 이쁘면 용서된다. 참 안 좋은 교훈들만 다 있어요. 생각하고 달라. 이렇게 보면.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백설공주 7난장이. 그게 뭐냐면 공주가 장애인 등쳐먹는 스토리잖아. 장애인들을 어떻게 후려먹을까를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옛날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가와 관련돼요. 그러니까 한쪽 중심으로만 보는 거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한쪽 중심의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에 너무 감정이입을 했을 때 사람은 어떻게 편견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책봐. 45쪽에 심려장구 대다란이 절대 빨리 안 나갑니다. 왜 빨리 안 나갈까요? 몇 줄 안 돼요, 이거. 넘겨보시면 몇 줄 안 돼. 그래서 빨리 나가면 안 돼. 45쪽에 세 번째 줄 보세요. 오마록에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이렇게 온 빛이여 지혜의 빛을 지닌 님이여 세상을 뛰어넘는 님이시여. 이게 비슈누 신하고 관련된 이야기예요. 인도 신하들 이런 얘기 또 하면 또 진기한데 인도 신하 이야기를 보면 신하의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신하고 맞먹으려고 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신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단도 있어요. 그게 기독교나 이슬람교입니다. 절대 인간은 신이 못 된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인도도 그렇고 사실 중국도 그렇고 히랍도 그렇고 인간이 신이 돼요. 여차하면 올라갑니다. 히랍 신화 같은 경우는 인간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 같진 않고 신이 완전히 되는 것 같진 않고 신의 피가 좀 섞여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라간 가장 유명한 사람이 헤라클레스. 다 들어보셨다시피 헤라클레스. 헤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헤라클레스. 그것도 참 뻔뻔하다. 그 이름. 제우스가 바람 펴서 애 낳고 마누라한테 욕먹을까봐. 그래서 욕먹고 마누라가 자기 애를 어떻게 죽일까봐 그 애한테 마누라 이름을 붙였어. 마누라가 헤라거든. 헤라의 영광 이렇게 붙이면 그 밖에서 나온 애를 마누라가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대. 되게 웃기지 않아? 남자가 얼마나 단순한지 알겠지?
야, 지가 좋아서 밖에서 나온 애를 내 이름을 붙였어. 이게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이름 붙여놓으면 나와도 용서가 되나? 밖에서 나와도? 그래서 헤라가 뚜껑이 열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뭐 14가지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다 일들을 처리하고 결국 신이 되죠.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명상을 통해서 신이 된다라는 이야기 코드가 하나 있고, 또 한 코드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서 신이 된다라는 코드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서. 그래서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죽어서 세면 신이 됩니다. 일반 죽어서 세면 신이 됩니다. 신선술 같이 돌을 닦아서 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 죽어서 세면 신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당이 몸주로 모시고 있는 신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혹시 점집에 안 다녀보셨어요? 최영 장군이에요. 최영 장군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자기 몸에 최영 영혼이 실린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는 됐고, 그건 뭐 굳이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최영이 썼던 그 당시 말이나 좀 해봐라. 중세 국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마디만 하면 바로 진짜 최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다른 것만 갖고 증명을 하려고 하지, 실제로는 그런 거 증명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진짜 무당한테 진짜 신이 씌인다면, 빙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건 개뿔도 없지. 그래서 저게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달라이라마 환생 얘기 때도 다 필요 없어. 자기가 쓰던 모자를 짚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시대에 쓰던 언어만 하면 돼. 딴 거 다 필요 없어. 인간이 내가 죽었다 태어나서도 이 언어 지금 우리가 쓰는 시대마다 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향가 같은 거 읽을 때, 저도 예전에 제망매가 가지고 이제 그 논문을 썼었는데, 제망매가를 읽는 게 어떤 방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아직도 통일이 안 됐습니다. 제망매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읽어만 주면 돼. 그 당시 유행가니까 그냥 노래 한 번만 불러주면 돼. 그럼 경기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슨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다 구라라고 보시면 돼요. 구라라고. 그런 걸 조금 더 그냥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쓰면 유사인식. 착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사인식 착각. 그렇게 해서 요거 보면 요 주인공이 동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에서는 신이 되는 방식이 수행을 통해서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센 놈이 신이 된다더라. 여러분도 세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세거나 억울하거나, 억울해도 신이 된다. 단종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종.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거 한번 또 얘기해 주면 되게 재밌는데, 어떻게 신이 되고, 어떻게 귀신이 되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보는 세계, 뭐 이래서. 아니, 근데 이런 게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그리고 이 문화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나, 라는 걸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45쪽에 세상을 뛰어넘는 이미시여,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서 옛날에 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 발린이라고. 인도는, 신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석천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인데 제석천하고도 전륜성왕이 나중에 맞먹는다.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신과 인간을 구분하는 방법 아세요? 신하고 인간? 아니 그냥 불교 이야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서 신은 눈을 깜빡이지 않는데. 신은 눈을 깜빡이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하고는 눈싸움하면 절대 안 되겠다. 우리 그런 생각했거든. 그리고 그러다 너 안구 건조증 걸린다. 신은 눈을 깜빡이지 않는데. 나중에도 여러분 기회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다 눈 깜빡이는 거 확인하세요. 안 깜빡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안 깜빡이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와사풍 맞은 사람. 와사풍 맞고 맞은 거 처음 봤을 때 나 너무 놀랐었는데. 되게 재밌어. 이런 쓸데없는 얘기 또 하네. 야, 와사풍 맞으니까 반쪽이 진짜 안 되대, 그죠? 나 깜짝 놀랐는데. 저랑 같이 살던 스님이 문 열어놓고 자가지고 와사풍을 맞았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람이 한쪽이 안 움직여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있어. 침 맞으러 더럽게 생겼거든. 아니 저는 사실 와사풍이 지금도 잘 납득이 안 되는 병이에요. 그 바이러스 감염이래요.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찾아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침 맞으면 진짜 침을 잘 놓는 사람 있잖아요. 쑤시면 돌아옵니다. 한 방에 돌아옵니다. 진짜 침쟁이한테 걸리면. 한의원에 가서는 택도 없습니다. 한의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한의대에서 한 10년 가르쳤다고. 그래서 한의대 애들을 잘 아는데 한의대 애들이 방학 때 침쟁이한테 침 배우러 다닙니다. 저 교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게 안 돼. 이거는 많이 쑤셔본 사람이 잘합니다. 이해가 돼? 이론적으로 알아서 별게 없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럼 도수치료 뭐 이런 것도 비슷할 거예요, 아마. 그게 의사 자격증이 있다고 더 잘하는 게 아니고 많이 뚜두둑 거려본 놈이 잘해. 근데 진짜 침 잘 놓는 사람은 쑤시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한 방에 나는 사람이 있고 쑤셨다가 쑤실 때는 돌아왔는데 빼면 원위치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 진짜요. 여러분 그럼 못 보셨어요? 진짜 못 보셨어요? 제가 이런 거를 볼 때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이 저보다 어려요. 옛날에는 침쟁이가 진짜 많았는데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조금 침 잘 못 넣는 사람들은 한 뭐 보름, 뭐 한 달 이렇게 맞아야 돼. 가면 이제 오바로크 치듯이 계속 쑤셨다 뺐다 쑤셨다 뺐다 쑤셨다 뺐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바이러스를 어떻게 침이 낫게 하지? 신경이나 이런 거는 침이 낫게 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를 그래서 내가 침 빼족하니까 바이러스를 찔러 죽이나? 이런 아무튼 잘 납득은 안 돼요. 그래서 신은 구안화살을 양쪽으로 싸대기로 맞으면 눈을 안 빵깍거릴 수도 있으니까 신은 구안화살을 맞은 놈인가? 이런 생각? 아니야. 이 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에게 기도해가지고 신들에게 기도해서 전 우주의 지배자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거의 다 먹었대. 타노스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타노스. 그래서 우주를 다 먹었대. 그런데 그때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비슈누 신이 나타나서 난쟁이로 환생을 합니다. 난쟁이로. 조그만한 난쟁이. 우리나라는 이 난쟁이 얘기가 별로 없는데 중국에도 난쟁이 이야기들이 좀 있고 우리나라 난쟁이 이야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전등사 난쟁이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그게 난쟁이인지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전등사에 가면 제일 유명한 게 그 옷 벗고 있는 그
아줌마상 들어봤죠? 그 목수가 이렇게 그 절 짓는데 그 꽃뱀한테 홀려서, 스토리는 그거잖아. 꽃뱀한테 홀려서 그 여자를 믿고 돈을 다 줬더니 돈 들고 튀었더라. 그래서 짜증이 나가지고 그 기둥을 들고 있는, 지붕을 받치고 있는 나부상, 그러니까 옷 벗은 여자, 부녀자상을 만들었다더라. 들어보셨어요? 전등사 가서? 그게 사실은 난쟁이상이에요. 인도나 중국에는 그런 난쟁이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난쟁이상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일부 들어와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구라를 치는 거고, 그 구라가 일반화된 겁니다. 제가 문화재 전공자라니까.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얘기를. 그렇게 쎄하게 듣지 마. 그래서 난쟁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힘센 난쟁이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서양으로 가면 드워프 같은 애들이에요. 드워프족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난쟁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발린이라고 한 사람이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거의 다 끝내놨는데, 이 난쟁이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3걸음을 걸을 테니까 3걸음 걷는 것만큼만 나에게 땅을 양보해달라. 그랬더니 난쟁이니까 지가 걸어봐야 한 3m 걷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속습니다. 구화산의 김지장 스님 이야기에도 보면 민양화라고 하는 분이 구화산 주인이었는데, 산을 갖고 있었는데, 그 스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가사를 덮을 만큼만 저에게 땅을 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했더니, 이 가사가 얼마나 크겠어. 그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랬더니 이걸 펼치니까 산을 다 덮었대. 이런 야바구가 있나? 이게 무슨 상식적으로 해먹어야지. 근데 그래서 지금 구화산이 전부 그 화성사께 됐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화산 그죠? 수적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난쟁이도 마찬가지야. 이게 신이 변신한 거였기 때문에 그 난쟁이가 2걸음을 걸으니까 우주가 끝났대. 딱 2걸음에. 그렇게 해서 3번째 걸음을 딱 걸으면 얘는 땅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삼촌이, 이 발린의 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카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발린을 이 세계에는 못 있게 하고 사후 세계의 통치자가 되도록 해줬대. 너도 나름 능력자니까 사후 세계에서 너는 나오지 마. 하데스의 세계지, 하데스의 세계, 죽음의 세계. 이렇게. 왜 이름이 발린인 줄 알아요? 발렸잖아. 발렸잖아.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도 신화에서 거지 같은 신화인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인도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이게 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 그래서 나중에 불교에서 이 내용을 차용해서, 사실은 너네가 알고 있는 이 난쟁이가 원래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어 라고 우기는 대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다니까. 옛날 사람들 싸우는 거 보면 되게 유치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불교 얘기예요. 불교가 이렇게 막 도교가 원래 앞에 있었는데 불교가 그걸 다 이제 막 역전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도교에서 뭐라고 구라를 쳤냐면, 도교 이야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노자가 맨 마지막에 중국의 서쪽 관문인 함곡관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 도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자 화호경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경의 내용은 뭐냐면, 노자가 중국 서쪽 관문으로 나가서 인도까지 가. 그렇게 해서 변신을 해서 부처님이 됐대. 딱 들어봐도 뭔 쓰레기 같은 소리야. 중국인이 어떻게 인도인이 되나.
라고 하는데 이런 게 먹힙니다. 옛날에는. 희한하게도 먹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뚜껑이 열리니까 불교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해요. 중국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섭보살이 있는데 그 가섭보살이 가섭보살이 나중에 노자가 된 거고 유동보살이 있는데 그 유동보살이 공자가 됐다. 이렇게 또 사기를 쳐. 그러니까 부처님의 족보를 따지면 가섭보살이 노자가 됐다가 노자가 부처님이 된 거지. 그 둘을 섞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옛날에는 잘 먹혀요. 그래서 이런 유치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비슈누 신이나 쉬바신, 나중에 보면 쉬바신 얘기도 나오거든요. 쉬바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관세음보살 이야기냐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친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먹힐 만한 것들을 다 싸잡아서 이게 사실은 원래는 관세음보살 스토리야 라고 우기는 대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샤오미 같은 데서 스마트폰을 만들었어. 그러면 애플 것도 뺏겨오고 삼성 것도 뺏겨오고 좋은 거는 다 뺏겨오는 거지. 그렇게 안 했을까? 그리고 자기 걸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 플러스 알파가 덩어리가 그 뺏겨온 것보다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회사가 역전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삼성도 그렇게 뺏겼던 회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소니라든지 뭐 도시바라든지 이런 데서 뺏겼다가 지금은 역전시켰죠. 왜? 자기 게 점점 많아지는 거죠.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 스토리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 당시 문제의식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비슈누 신앙하고 시바 신앙이 많이 유행할 때 관세음보살 신앙이 서로 경쟁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우리 스님한테 너무 큰 복을 줬는데 기도 시간을 많이 짧게 해줬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전에 그거 보여준다고 안 했어요? 계열서? 도장? 도장 없어. 있으면 내가 갖고 와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없어. 없어. 다음 달에 보여줄 수 있을란가? 한번. 중국에서 오고 있대. 중국에서 오고 있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영험한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